8,700만 원으로 산다고 해놨거든요. 그러려 그러면은 이제 주식에서 제가 배당금으로 연 4%, 그거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좀 더 되면 되는데, 전업 투자자라는데 제가 동의를 못 한다는 이유가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제가 전혀 안 하니까. 아니 네. 가치 투자자라며 38년 넘게 투자를 해서 근데 어떻게 분석을 잘 안 하신다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렇게밖에 못했다고 하는 게 맞죠. 겸손은 아닙니다. 주식이야 돈 버는 사람이 5%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그건데 실제로도 그럴 것 같아요. 맨날 그런 주식만 하니까. 그런 주식이라 하면 성장인지도 모르는데 성장일 거라는 그게 이제 그 시장의 인기주. 그런 인기주에 쫓아다니다 보면은 돈을 못 버는 거죠. 그 한 사람이 돈을 벌게 해주려고 9,999명이 돈을 갖다 바치는 짓이다. 그냥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우선 좀 먼저 네. 인사나 소개부터 좀 해주실까요? 숙형입니다. 예, 숙향. 네. 복면가왕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닌데 원체 그 프라이버시 때문에 출연을 안 하시려고 하다가 제가 정말 정성스럽게 공을 들여서 드디어 대신에 이제 마스크를 쓰고 하시는 조건으로 네. 출연을 이제 수락해 주셨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3년 걸렸습니다. 3년. 일단 지금은 전업 투자자시죠? 근데 전업 투자자 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제가 그러니까 20년 4월에 직장에서 쫓겨났으니까 한 3년 됐는데요. 지금 하는 일이 따로 없으니까 전업 투자자라고는 하는데 저는 사실 그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자유롭게 살면서 주식은 하루 일과로 보는 정도? 왜냐면 제가 열심히 기업 분석하고 이러질 않으니까 네. 전업 투자를 할 기가 타이틀이 안 맞죠, 저한테. 근데 그 전에는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네. 35년. 그건 이제 1985년에 했으니까 뭐 38년째 되네요. 요 책 나올 때가 참 35년 기준이구나. 맞아요. 네. 한 2년 그렇습니다. 좀 넘었습니다. 네. 책 나온 지라서. 그 중에 한 35년 이상을 직장인으로서 주식 투자를 해오셨고 엄밀히 말하면 전업 투자라기보다는 겸업으로 그렇죠. 계속 투자를 해오신 네. 숙향님. 네. 필명만큼이나 네. 이웃집 워런 버핏이라는 타이틀이라고 해야 될까? 왜냐면 네. 이제 책 2권을 쓰셨는데 네. 이웃집 워런 버핏이라는 네. 부제가 붙어 있죠. 네. 이웃집 워런 버핏은 어떤 뜻을 그럼 담고 계시는 거예요? 첫 책에 그 날개에 그 표시가 돼 있는데 출판사에서 그 판매에 도움이 될 거라 해가지고 그렇게 붙였고 저는 사실 반대했죠. 왜냐하면 저는 벤저민 그레임에 가깝기 때문에 차라리 그게 맞는데 이제 워런 버핏을 넣으면은 마케팅에 도움이 된다. 그래 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반대했던 이유까지 그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요게 이제 2016년도 첫 책이고 요게 2020년 2020년 20년에 나온 두 번째 여기에 그 말이 있죠. 내용을 봐도 그렇고 투자 스타일을 보면은 확실히 벤자민 그레이엄 스타일. 그렇죠. 외람된 질문인데 38년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셨으니까 투자 규모 같은 것 좀 여쭤보면 안 됩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첫 책을 낼 때 제가 저 은퇴 후에 얼마나 돈이 있으면 이 생활이 된다. 그렇게 얘기한 게 있고 두 번째 책에서는 그게 좀 더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정도 금액이 있으면 이게 가능하다. 그게 뭐냐면 그 금액이라는 게 제가 이제 두 번째 책에서 제 은퇴 후에 8,700만 원으로 산다고 해놨거든요. 연간 생활비. 그렇죠. 그러려 그러면은 이제 주식에서 제가 배당금으로 연 4%, 세후 3.4%, 그 금액이면 얼마가 있으면 그게 된다. 이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거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 따지면은 뭐 한 30억이 좀 더 되면 되는데 그거보다 제가 좀 더 많다. 뭐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죠. 쉽게 말하면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투자를 해서 은퇴 이후에 모든 준비는 다 끝내놓으셨고 근데 사실 정확히 규모를 저도 뭐 그전에는 여쭤본 적이 없어서 그렇기는 한데 그냥 뭐 숙향님 정도 되니까 증권사 회장님 뭐 그냥 뭐 만나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래 이제 제가 자랑처럼 막 얘기하는데 그거 말하면 좀 곤란하겠다 이런 데서는 근데 이제 주주총회 참석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좀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가끔 밥 먹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 증권사의 고객이기도 하고 주주이기도 하고 막 그래서 지금도 고객은 아니에요. 고객은 아니에요? 예, 그래? 계좌를 그 회장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 그때 계좌를 한번 연락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얘기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펀드 친구라고 운영하다가 그게 이제 끝내면서 제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게 펀드 숙향이라고 해가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5억짜리인데 그걸 이제 앞으로 18년 동안 운영할 예정인데 그거를 그 증권사에서 하려고 했어서 계좌를 열라고 계좌를 다 쓰고 만들고 했는데
돌아와가지고 이제 인터넷 HD에서 깔고 하는 과정에서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공인인증서가 뭐 전에 쓰던 거가 이렇게 하는데도 안 맞고 제가 좀 그런 게 약하니까 이렇게 했죠. 몇 번 시도하다가 에이씨 안 해 하고. 근데 결론은 그 증권사는 주주이기만 하고 기여는 전혀. 아이고, 회장님이 들으시면 서운하시겠는데. 압니다. 아세요? 그때 왜냐면 계좌를 열으라고 해가 소개도 했고 얘가 거기 아마 영업점 지점장하고 뭐 둘이 하고 해가 만나가 점심도 잘 얻어먹었어요. 지금 이제 직장에서는 은퇴하신 지 한 3년 정도 됐죠. 되신 건데 근데 아까도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 요 책에도 나옵니다. 은퇴 이후에 연간 생활비를 본인이 다 계산을 하셔서 그 표로도 책에 실어 놓으셨는데 많을 때는 2019년 기준으로 거의 1억에 육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제가 쓴 걸 보니까 1억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쓴 게 그래서 뭐 이러면 좀 죄송한데 그러니까 그 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다 뿐이지. 그리고 제가 그걸 꼭 지키겠다는 건 아니었거든요. 추정으로 요 정도더라 했던 거고 생각보다 사회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막 만나가 먹는 게 좀 많아져가지고 제가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럼 자주 어울려야겠네요. 그때 제가 밥 샀잖아요. 맞습니다. 그 보니까 근데 매년 해외여행 몇 번 가는 것까지도 다 그 생활비 안에서 다 계산이 그렇죠. 되어 있고 노후 자금, 은퇴 자금인데 그런 것까지 미리 다 이제 계획이 되어 있으신 그래서 몇 년간 매년 얼마를 쓸 돈 이런 식으로까지 해놓으셨고 아마 요걸 이제 질문을 드린 게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과제가 될 수도 있고 로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셔서 제가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제가 그 표를 놓고 한 거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투자를 하는 두 가지 목적을 얘기하거든요. 투자의 두 가지 목적. 예. 은퇴 후 걱정을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걱정을 많이 하죠. 예. 그러다 보니 공무원 그 지원이 높고 그게 이제 뭐 한 20년 하면은 뭐 연금이 많다 뭐 이런 걸 해가는데 저는 사실 그 부분에서 좀 갑갑해가지고 젊은 친구들 얘기할 때는 왜 그렇게 낮춰서 생각하느냐 하고 이제 얘기할 때가 많은데 일단 뭐 현실이니까 현실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로 충분히 대비가 된다. 그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은퇴 후에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꼭 해야 되고 다른 한 가지 이제 결혼했을 때 이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에 대한 그 목돈 드는 일을 많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걸 대학을 생각하고 얘기했는데 대학 등록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할 때 좀 목돈 드는 그 정도 자금 대비를 하는 그 두 가지 목적으로 했는데 현실적으로 또 이게 젊은 친구들 얘기하다 보면 그것보다는 사교육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거는 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이제 애들 둘이 이제 뭐 다 직장이 됐는데 걔들한테 사교육비가 거의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에 가가지고는 뭐 싫다고 안 가려고 하면은 그럼 뭐 가지 마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 그 두 가지 내 은퇴 후에 돈 이제 은퇴 후에 그 쓸 생활비 요거는 이제 모으는 것도 모으는 거지만은 그다음에 하고 난 뒤에 그 돈만 가지고 노동 수입 없이 이제 있는 자본 가지고 하는 그 자본 수입만으로 살아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은퇴 후에 이 돈 가지고 쓰는 방법까지 이제 그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요거가 제일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자녀에 대해서 목돈 들어갈 거에 대한 대비. 그 두 가지 목적으로 주식 투자를 전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생각하고. 은퇴 준비와 또 자녀의 미래. 우선은 이제 숙향님에 대해서 조금 먼저 알아가는 시간으로. 저도 궁금했던 건데, 그러면 다른 어디 뭐 종잣돈이 뭐 생겨서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신 건지, 얼마를 이제 뭐 모아놓고 이렇게 시작을 하신 건지 아니면 조금씩 월급을 모아서 조금씩 더 넣고 하면서 이렇게 불려나가신 건지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할 때하고 제가 본격적으로도 나중에 이제 그게 있는데 맨 처음에 할 때는 제가 첫 책에 조금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원래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도박으로 생각해가지고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1985년에 하게 된 계기가 다니던 직장에서 그 코리아 펀드에 대해서 조사해오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1985년. 네. 그때는 이제 인터넷 이런 게 없으니까 제가 있던 직장이 시청 바로 앞에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경제신문사에서 그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이제 그 회사가 시청 앞에 있었고 해가 이제 전화를 하니까 아마 자료실에 가면 그 자료를 구할 수 있을 거다. 이래가지고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코리아 펀드가 가지고 있는 종목, 그 다음에 왜 투자를 했는지 우리나라 주식에 이런 것들이 있어가 그걸 이제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를 했죠. 근데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건 해야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이제 야간대학 다니고 있었어요. 그 상고나와가 직장 했기 때문에. 직장생활 하시면서. 네, 그때 야간대학 다니는 중이라 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숙비 내고 등록금 모으면 이제 거의 이제 쓸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있던 돈이 16만 원 정도 있던 걸로 한 종목을 샀어요. 85년도에 16만 85년에. 원. 예. 그때 16만 원이면 그래도 제 월급이 따지면... 그때 한 20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20만 원대. 와,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을 한 종목에 넣었던 거예요. 아니, 있던 돈. 있던 돈. 네. 왜냐면 그 주식 그때 100주 사는 게 딱 그 100주 맞을 거야. 아마 500원짜리라. 그게 다였어요. 그때 기본 단위가 그랬을걸요. 그게 처음이고, 그 다음에 운이 좋아가 그게 3일 동안 거래가 없던 게 제가 살 때 그게 유일했고, 그만큼 거래가 없던 주식인데, 그 다음 3일째부터 그 상한가를 몇 번 쳐가지고, 그때 상한가는 지금같이 안 그래가지고. 그때 뭐 4%막 이런 시절 아니었나요? 한 5, 6% 정도 됐던 것 같아요. 6%? 네. 그래가지고 한 3일 상한가 치니까 한 20% 정도는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팔고 이제 나와가는데, 하여튼 운이 좋았고, 뭐 그 주식 얘기하면 그것도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런데, 저는 되게 싼 종목 잘 골랐다. 그 부산 투자금융인데 지금은 없죠. 네. 저는 나름대로 가치에 비해서 싸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정작 이제 많이 오른 이유는 그 다음에 종합금융사들이 뭐 어떤 호재인지 몰라도 확 올른 거예요. 가치 등달아 오른 거지. 거래 자체가 며칠 없다가 그냥 갑자기 이제 상가를 쳤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뭐라 그러지, 초보자의 행운인데, 저는 그것 때문에 자신을 좀 얻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후에서 돈을 빌렸어요. 100만 원을. 어디에서 빌렸다고? 사후에. 우리 회사 사후에서. 사후회? 네. 회사에서? 네. 그러니까 거기는 월 1% 이자를 내니까 상당히 지금 보면 되게 고금리인데, 당시에는 금리가 높았어요. 근로자 주식저축을 들면은 세액공제를 딱 그 정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자 부담 없다고 보고 이제 한 거죠. 근데 보면 알지만 85년대가 굉장히 호황이었어요. 시장이, 주식시장이. 85, 86, 87, 88년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뭐, 이제 들어간 게 운이 되게 좋았죠. 근데 그때 사후회에서 100만 원 빌려서 하신 것도? 그게 큰 돈이었어요. 잘 되신 거예요? 그쵸. 그게 이제, 그때 뭐 제가 그 당시 기록이 옛날 있던 게 그냥 하드가 망가져가지고 진짜 못 찾았는데, 거의 2배로 올랐던 것 같아요. 100이 200이 되고, 200이 400이 되고, 400이 800이 기간이 되고. 어떻게? 해마다. 해마다? 네, 85년, 86년, 87년 하면서. 야, 당시 100만 원만 하더라도 거의 5달치 월급 규모였는데. 그렇죠, 그때는. 근데 그게 계속 2배씩 올랐다. 네. 제가, 그러니까 주워 듣기로는 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뭐 밸류에이션이나 가치 투자 이런 개념 없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냥 가격만 보고 샀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러셨던 건가요? 아니, 저는 안 그랬어요. 하여튼, 저는 재무제표 원래 회계 전공이고 회사에서도 그 일을 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장부를 꼭 비교해 봤죠. 회사 장부를 보고. 재무제표를 꼭 비교해 보고 했고. 그래서 그게 상당히 오랫동안 말씀하신 밸류를 안 따진 게 제가 그 추측에 했던 게 중에 하나가 제 친구들 중에 정보사 직원도 있고 하니까 업무 보러 그때는 자금 일보러 뭐 거의 다 은행에 직접 찾아가는 거니까 뭐 이렇게 집 안에서 뭐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제 은행 갔다가 이제 오는 길에 정보사 잠깐 들릴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 뭐 그 정보사에서 90년대죠, 이제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때 가면은 이제 어느 친구 하나가 저쪽 영업 직원 하나가 탁 일어나더니 야, 어느 어디서 이 지식을 주문 들어왔다. 들었다. 사야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친구가 열심히 막 주문을 해요. 내다가 이제 제가 앞에 앉아 있으면은 이제 고객들 거 다 처리하고는 저 친구 확실한데 좀 사지 그래요. 저는 이미 들었으니까 그 앞에 있는 주식 편람. 그걸 지적거리고 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안 할래. 아이, 뭐 확실한데 좀이라도 사라 이러는데 아니, 안 먹고 말아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지점에서 제 별명이 이제 안 먹고 말아였어요 그때. 그 책에도 나오는데 그 안 먹고 말아 그게 그때부터 나왔던. 근데 몇 번 뭐 얘기 안 했는데 그 말이 재밌잖아요 지금은 들어도. 네네네. 그래서 이제 별명이 됐는데 그 정도 저는 이제 꼭 재무제표 꼭 확인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랬던 건 아니고 어쩌다가 한 번쯤은 그런 이제 투기 종목을 한 적도 있지만 거의 없다고 봐야죠. 초반부터 주린이 시절은 사실상 없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회계를 잘 아시고 재무제표 보고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누구나 초반에 조금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실수한 거는 나중에 보니까 그 블랙만데이였는데 1987년. 그때는 몰랐고 그냥 진짜 3일 연속 한가를 친 날이 있어요. 그냥 그때 우리나라 역시 3일 상한가 칠 때처럼 3일 상한가 쳐도 한 20% 정도 빠지는 거였죠. 그러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3일째.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동아자동차라는 상용자동차가 지금 동아자동차였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거를 제가 3일째 한가에 팔았던 적이 있어요. 도저히 힘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정부사 직원들이 좀 참으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도저히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그랬던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나중에서 왜냐면 그때 저는 해외 정시에 대한 전혀 신경 뭐 쓰거나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책 보다가 이때가 그때였나 보다 이제 짐작했던 게 있어요. 와, 주변에서 미국의 그 블랙 먼데이를 직접 투자자로서 겪으신 분들 만나기 정말 쉽지 않은데. 그런가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그게인지도 모르고 그만큼 제가 별로 당시에는 뭐 외신이라고 할 것도 거의 없었고 하니까 우리 숙향님의 투자 스타일은 앞에서 이제 철두철미하게 재무제표 보시고 벤자민 그레이엄 스타일 싼 주식 저평가되어 있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역발상 투자로도 좀 키워드가 귀결될 것 같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근데 대중적인 주식을 선호하시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외주 책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본인은 자꾸 게으르시다고 맞아요. 본인은 평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전업 투자자라는데 제가 동의를 못 한다는 이유가 제가 그런 역할을 전혀 안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그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제가 전혀 안 하니까 게으른 거죠. 그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되게 따지고 파고 들어가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를 제가 안 하죠. 잠시만요. 이쯤 되면은 조금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가치 투자자라며. 그리고 38년 넘게 투자를 해서, 뭐, 이제 여유로운 상황을 다 되셨다며. 근데 어떻게 깊이 있게 분석을 잘 안 하신다고?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이제 가끔 강의할 때도 있는데, 그때 확실히 밝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숫자만 본다고 봐야 돼요. 결국 그게 양적 분석인데, 사실 벤저민 그레이엄이 양적 분석을 주로 했지 않습니까? 물론 뭐, 가이코 같은 경우는 정성적 분석이라고 봐야 되지만, 근데 이제 거의 그거라고 봐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저는 사업에 대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없습니다, 아예. 그 상태에서는 그 기업에 지나온 숫자를 보고,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하고 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경영자, 우리나라 거의 오너 경영자니까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그런 데는 몇 개 이제 정성적 분석이랍시고 보는 몇 개는 있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사업에 대한 분석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업 보고서를 열심히 봐봤자 저는 잘 이해도 안 되고 못하고 하니까 이제 그렇다. 겸손의 말씀이신지 아니면 그게 나는 이런 투자 스타일로 쭉 해왔다. 어떤 투자 스타일의 차이일지. 말씀드렸다시피 능력이 안 되니까 그렇게밖에 못했다고 하는 게 맞죠. 겸손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 그 능력 범위, 뭐 버핏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능력 범위라고 하면 하이테크 기업들, 기술력을 내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고 더 깊이 들어가기 힘들 것 같고 내가 내부 정보를 취득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내가 분석 가능한 일종의 업종이나 섹터 위주로 그 능력 범위를 받아들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숙향님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모델까지는 내가 모르겠고 나는 숫자로 판단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능력 범위를 말씀하시는 거겠네요. 지나온 숫자니까 숫자죠. 지금 해외 주식도 그래서 안 하신다는 그거 역시 능력 범위. 그러네요. 그렇게 그거는 뭐 거기다가 영어까지 안 되니까 더더욱 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일종의 정량적 분석, 퀀트의 기본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거의 해오신. 그러니까 이제 퀀트라고는 할 수 없는 게 뭐라 그러나 모델링, 정해놓고 이제 하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러면서도 투자를 안 하는 회사들이 좀 있거든요. 업종도 그렇고. 그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아, 그래요. 그게 많던데요? 이제, 예, 건설업 안 하고, 금융주 중에서 이제 은행주를 피하는데 요즘 막 한참 시끄럽지만 예전부터, 이게 참, 이런 말하 욕 먹을 텐데. 아니, 괜찮습니다. 요즘에 뭐 은행주 또 저기 대통령한테 두드려 맞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단은 그런 문제가 있고, 네. 관시금융이라는 문제가 관시. 있고, 저는 은행 거래를 주로 했던 일 자체가 은행 거래였기 때문에 보면은 변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엄청 싸다는 것도 알았고, 배당 성향을 25% 내로 해라 이러면서도 그 상황에서도 배당성이 높은 줄도 아는데, 네. 안 하는 이유는 같은 금융 업종 중에도 보험이나 증권사에도 충분히 그 정도 회사들이 있으니까. 네.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배제는 하는데, 이게 제가 이제 증권사나 이제 보험사를 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주식들이 이렇게 비교했을 때, 우리가 뭐 안전마진으로 얘기하자고요. 그게 네. 이게 굉장히 은행이 크고 이쪽이 작다. 그러면은 이제 이쪽을 다시 관심 보겠는데, 여전히 이쪽도 많이 싸니까. 상대적 비교했을 때. 굳이 뭐 은행주를 할 필요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은행을 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욕먹는 이제 그룹주. 어디라고 얘기 못하죠. 이런 그런 회사들. 지배구조 측면이라든지. 그것도 있고, 오너가 깡패 같은지 이런 거. 왜냐면 그런 회사에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어도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빼버리고. 약간 그것도 안 먹고 만다. 이런 네, 맞아요. 네. 죄악주들 좀 있지 않습니까? 술, 담배 기업들. 술을 제가 마시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은 없지만. 오케이.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없지만. 근데 담배 회사는 안 좋아하시고. 근데 뭐 본인만의 스타일입니다. 네. 근데 저도 이렇게 책에서 봤는데 건설, 항공, 해운, 은행, 바이오. 네. 이제 항공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경기 너무 심하니까 경기를 타더라도 적당해야 되는데 이건 뭐 너무 천당 지역으로 오가니까 편하게 투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어때요? 뭐 IT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이제 2차 전지는 너무 비싸서 안 하고요. 기본적으로 제약하고 IT는 성장성 있는 주식이라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갖고 실제로 부품이나 이런 거는 투자한 적이 있고 지금은 제약주 중에 뭐 지주사로 돼 있는 거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건 있는데 제약회사. 예, 제약 중에는. 근데 대부분 좀 비싼 편이라 안 사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보냐, 뭐 더 주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똑같이 놓고 보거든요. IT나 이제 제약 이쪽이 들어오면은 그쪽은 같은 값이면 조금 더 비싸게 줘도 된다 이렇게는 보는데 그런 정도까지 할 만한 그 정도 싼 주식이 안 보이니까 잘 이제 편입이 안 되는 거죠. 요것도 투자 본인의 철학과 스타일의 차이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성장세가 빠르면 고 PBR 주식도 몇 년 후에는 싸지니까 미래 가치를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싼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숙향님이 보시기에는 제일 핫하다고 하는 2차 전지의 대장이라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거 너무 비싸잖아요. 뭐 한 100쯤 될걸요? 그게 이 일 갖다가 WW 계속 해도 몇 년 가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PR 뭐 10까지 올 건가 하면은 상상이 안 돼요. 저는 안 올 것 같아. 지금 시가 좀 한 120조 되는 거 맞추려면요. 그런 거 절대 안 하죠. 그거는 할 사람은 하고 그렇죠. 하는 각자의 거고. 기준이 있으니까. 저는 뭐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그거네. 안 먹고 만다. 딴 사람들이 뭐 2배 먹을지언정 나는 딴 거 내 거 하면 된다. 약간. 그쪽이 뭐 주가가 오르는 거는 요즘 뭐 제일 확실하게 오르는 거는 저도 알죠. 아는데 그거 만약에 따라갔다가 빠지면은 저는 막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얼마나 빠질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런 거를 싼 거는 빠져봤자 다시 올라올 거라는 자신이 있으니까 배당 받으면서 기다리면 되니까요. 또 약간 그런 스타일로 38년간 해오셨으니까 사람마다 성향의 차이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막 빠르게 올라가는 거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힘들어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무조건 올라타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지켜봐도 그래 잘 가. 너 2배 갔니? 3배 갔니? 그래 잘 가. 거의 해탈하신 분처럼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거 보면 약간 좀 배 아프거나 배 아프죠. 그러세요?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에이씨 하고 욕하면서 이 실행을 안 한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성질은 내되 행동은 안 하고 성질만 낸다. 그러니까 반응과 결정을 분리해서 그런 셈이죠. 짜증은 내고 행동은 하지 않는. 제일 이제 화가 나는 거는 이제 팔고 나한테 많이 오르는 것들. 그런 게 많거든요. 실제로 책에도 막 얘기하는 게 몇 개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가격이면 이제 됐어.
제가 생각하는 내재 가치로 기준하면. 네. 근데 꼭 그런 게 이제 그걸 뚫고. 팔면 뚫고 올라가는 게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2년 전이니까 ECS 같은 경우는 제가 주주총회 3번이나 참석한 거거든요. 해마다. 네. 그래가지고 막 애정도 있고 제가 회사 건의도 했고 그러면서 쉽게 받아들였는지 뭐 자기는 아니라고 하던데 자사주 소각하고 자사주를 추가 취득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눈에 띄잖아요. 그게 뭐 쭉 이제 세력이 몰리면서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무상 100%하고 3,000원이면 그 당시 가격으로는 저는 된 거예요. 네. 팔았더니 그게 뭐 순식간에 몇 달 만에 12,000원까지인가 갔나? 짜증나죠. 여러 주주 제안을 하셨는데 보유기가 한 3년 동안은 액션을 안 하다가 뒤에 이제 하면서 차차 좀 친해지고 차차, 하니까 차차. 예, 그런 걸 했었고 뭐 비슷하게 좀 해줬어요. 원래 그 좋은 회사니까. 근데 이제 주가가 오르는 거는 이제 그렇게 한 바람을 타고 올라가면 뭐 이제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저거는 이제 그 투기의 영역이다. 그렇게 높은 그 위 가격은 오버밸류. 예, 오밸류.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제 건 아니다 하지만 막상 이제 그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은 아주 배 아픈 건 아프죠. 그럼요. 우리 숙향 선생님도 평소에 이제 인자하시고 뭔가 이제 도인처럼 보이지만 예,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 평소에 욕도 좀 하시죠? 아이, 그럼요. 아니, 이제 이렇게는 안 하지만 방에 혼자 있으니까. 네. 또 그래야 되더라고요. 왜냐면 분을 풀 데가 없으면은 네. 저는 그 주식 투자하다가 이게 좀 정신적으로 많이 이제 힘든 영역까지 가신 분들을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주식 투자자도 레저라든지 취미라든지 그쵸? 사회생활, 인간관계 뭐 그게 술일 수도 있고 또 저는 약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너무 막 주식만 하고 모니터하고 싸우고 막 이러면은 어우 못 버티더라고요. 평소에 근데 레버리지는 많이 안 쓰세요? 예, 안 쓰죠. 워런 버핏이 예. 잃지 말라는 거를 첫 번째 원칙으로 했잖아요. 첫 번째 원칙, 두 번째 마라.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지켜라. 네. 세 번째 원칙이 있다고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 아무도 잘 기억을 못해요. 왜냐면 그게 버핏이 시켜가 쓴 그 평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스노우볼. 네. 그게 나오거든요. 그 세 번째 원칙이 레버리지를 쓰지 마라가 있어요. 자제가 안 되죠. 왜냐면 그 빚을 딱 있는 순간부터 시세에 더 민감해질 거고 그렇게 안 해도 천천히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는데 사람이 너무 급해서 그것도 쓰는 거잖아요. 숙향님은 항상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시는 그런 스타일. 많은 분들이 또 이것도 이제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스타일의 차이입니다. 항상 주식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이런 것도 이제 고민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숙향님은 주식 100% 아니시죠? 맞아요. 주식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냐 하는 거는 이제 원래 기준은 이제 그램이 이제 또 하나 탁시를 제시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50%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장이 최악으로 침체됐다 할 때는 75%까지 가져가고 네. 좀 과열됐다 싶을 때는 25%까지 줄여라. 이제 이건데요. 저도 그러니까 시장이 좀 많이 올라다 싶을 때는 일단 주식을 팔았을 때 바로 안 사는 경우는 있죠.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3,000 넘었을 때 이럴 때가 아마 현금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대략. 모르겠어요. 그냥 뭐 10%는 안 됐을 것 같은데. 좀 내려오면 한 2,700 내려갈 때 아마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싼 거 중에 아마 다 또 다시 샀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있는 주식들 싼 것들이 그냥 여전히 쌌으니까. 네. 돈을 놔도 잘 못 봐요. 또 가치 투자자들이 네. 싼 주식 보이면 현금을 가만 냅두질 못하지 않습니까? 예. 숙향님도 그러시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 질문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네. 그때 제가 2007년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네, 2007년이. 그래서 저는 개인 수익이 100% 넘었을 텐데 그때 연말에 제가 현금 꽤 많았었어요. 팔고서 잘 안 샀던 게 해가 현금 비중이 기본적으로 한 20, 30% 됐는데 그때는 공개하고 있는 펀드 안에가 있었거든요. 네. 그 아이투자에서. 거기서 이제 작년인가 한번 볼 일이 있어가 딱 봤더니 30% 이상인데 그게잖아.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저는 시장이 무조건 빠질 것이다. 네. 네. 생각을 했고 가시주들은 그래도 빠져봤자 다시 회복이 빠르니까 이제 가지기 때 대신에 이제 주식 시장이 빠지면 꼭 올라오는 주식이 있어요. 그 한국전력. 예. 하고 또 하나인데 지금 모르겠어요. 방어주 같은 것들. 네. 근데 한국전력을 그때 다 사버린 거예요. 그 현금으로 가지기 아까워가. 만약에 빠지면 올라올 것이다. 실제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성공했지. 2008년 초인가. 그랬는데 문제는 어떤 사이트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굉장히 주식을 잘하는 분이 한국전력은 지금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거야. 네. 그 말을 했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기가 얇아가지고, 네. 그걸 안 팔고 그냥 들고 있던 거예요. 원래는 이제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팔고 다시 현금화로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그런 짓을 한 적이 있죠. 그래, 실패인데, 제가 마켓 타이밍을 좀 보려고 하셨던. 그래서 그게 제가 왜 그 작년에인가 그걸 따져보게 됐냐면은, 네. 다들 이제 2022년이 좀 안 좋을 거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 시점 제가 볼 때는 그 앞에 3년이, 그러니까 2019, 2020, 2021년 3년, 네. 그 시장이 올라까지 계속 우리가. 그러니까 올랐으니까 빠지는 거는 있을 수 있다, 빠질 수 있다, 가능성이. 네. 근데 그게 2008년 금융위기 때 하고 비교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2005, 2006, 2007년을 제가 비교해 봤죠. 네. 그래서 제 책에는 2005년도 수익률을 제가 안 넣는데, 제가 2005년에도 2004년 이후로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투자를 했기 때문에 2005년에 금이 조금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걸 넣어야 되는데, 이게 이때 수익률이 너무 높았어요. 시장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2005년이. 네. 그 다음에 제 수익률은 뭐 100% 이상 돼가지고, 이걸 넣어버리면 전체적인 이게 16년 하는 수익률이 너무 거의 배가 돼버리니까, 예. 그래서 뺐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 할 때 제가 다시 봤죠. 그래서 요 2005, 2006, 2007년 요때 시장도 많이 올랐지만 저도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그러니까 2008년이 금융위기 그런 게 없었더라도 많이 빠졌을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3년을 봤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닌 거예요. 좀 빠지더라도 뭐, 근데 작년에 실제로 시장이 25% 빠졌으니까 많이 네. 빠진 거죠. 물전은 뭐 한 7%대 빠졌으니까 덜 많이 선방했는데, 그때 제가 2007년 연말에 펀드 안에 그 공개하는 그거에 제가 가진 주식의 지표를 한번 따져봤어요. 제 내재 가치를 제가 한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안전마진이 한 20% 정도? 25%? 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2021년 연말에. 네. 제가 이제 공개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가지고 해보니까 안전마진 100%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억짜리가 이제 내재 가치로는 10억이 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차이가 있는데 왜 빠져? 이제 빠져봤자 얼마. 네. 그랬는데 생각보다 시장은 많이 빠졌죠, 우리가. 네. 그래서 좀. 근데 그 보유 포트폴리오는 결과적으로 좀 더 방어가 됐던 건가요? 예, 그런 거죠. 근데 이제 현금 비중 얘기하다가 이제 그렇게 빠진 건데. 네. 저도 이제 2002년 같은 때는 저도 대비를 꽤 했던, 겁을 좀 냈다 보니까 현금이 거의 한 30% 가까이 있었고, 근데 결국 그대로 한정 샀다가 잘못 그냥 가는 통에 이제 시장만큼 깨졌죠. 40%인가 깨졌죠. 2008년이. 2007년에서 2008년. 예. 네. 그러니까 그럴 때가 제가 생각할 때 현금이 제일 높았을 때. 네. 예, 그때였고, 최근에 와서 그렇게 현금을 그렇게 가져가려고 한 적은 뭐 굳이 없었고, 지난번에 3,000대, 그때는 한 현금이 10%. 그래서 해봤자 한 10% 정도였어요. 항상 주식 100%라는 건 네. 거의 어떻게 보면 이제 리스크 관리를 안 하시나? 라고 볼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뭐 책에도 쓰셨습니다만은 리스크 관리를 한다고 해도 네. 결국은 주식 시장은 위기 이후에 또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 100%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시장은 우상향이니까. 그리고 싼 주식은 그보다 더 많이 올라가니까. 네. 설사 물리더라도 기다리면 될 거니까. 그런 게 기본이고요. 그게 이제 결국 제가 이제 마켓 타이밍을 못 하니까, 못 잡으니까. 네. 정말 시장이 과열됐다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현금이 좀 생길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뭐, 제가 가진 주식이 너무 싸니까, 그걸 팔기는 좀 어렵더라는 거죠. 그러면 좀 물려도 좀 버틸 수 있는 주식 위주로 갖고 있다면, 시간적으로도 돈의 활용성 측면에서도 당연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상황. 그럼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돈은 항상 최소 5년 이상은 안 쓸 돈이라 해야죠. 5년 이상 안 쓸 돈으로. 혹시 그 장세에 따라서 투자하시는 산업이나 기업이 혹은 비중이 좀 달라지기도 합니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럼 오로지 바텀업 방식으로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거예요? 싸고 배당 많이 주는 주식. 왜냐면 배당이 이제 버티는 힘이거든요. 최소 배당은 한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어느 정도 돼야 된다라는? 저는 뭐 원래 기준은 이제 은행 금리보다 많이 주면 되는 건데요. 네. 그것도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은행 금리보다 높다라는 건 지금 기준으로는 최소한 4, 5% 이상. 그죠. 지금 기준이 좀 높은데,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 봤을 때는 저는 2%를 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제는. 은행 예금금리가. 은행 예금금리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네, 지금 뭐 3% 이상이 아마 한 300개는 될 겁니다. 우리나라. 연간 배당 수익률이 한 3% 이상 이상 되는 기대가 되는 데들이. 네, 300개 이상은 될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최소한 투자를 할 때는 현재 기준으로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시가배당률 기대를 해보면 한 3% 이상 돼야 기준이 한번 내가 들어가요. 한번 봐야겠네. 예, 맞아요. 이렇게 기준이 예, 충족이 예, 되는. 책에도 보면 그 투자 대상을 고르는 기준, 아주 기본적인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라고 이제 쓰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네. 첫 번째가 PER 10배 이하, 예. PBR 1배 이하, 예. 배당 수익률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 음, 정기예금 금융 그 이상. 수준 이상, 예. 그리고 순현금이 많은 회사. 많은 회사보다 순현금 회사라고 한 건데요. 예. 사실 위에 3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은 거의 안 봐도 되는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이제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제일 가장 안전한 방법까지 했을 때 그거를 포함하는 게 좋겠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위기 때 같은 경우가 우리가 뭐 빨리 회복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위기를 확 만나면요. 금융부채 많고 이런 회사들은 못 견디거든요. 예. 도산하죠. 네. 그런 것까지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넣은 거고 일반적으로 위에 3가지 조건 그러니까 배당까지 많이 주는 회사라면 상당히 재무구조가 단단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굳이 안 봐도 될 수도 있는데 또 기업들이 또 제대로 사업하는 회사라면 기업들은 레버리지를 일부 이용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식으로는 그까지를 넣을 필요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는 돈으로 장사하는 거니까 금융주는 네. 당연히 현금은 볼 필요가 없죠. 일반 제조업이나 다른 서비스 산업 해당되는 거죠. 요거는 어찌됐든 간에 그 숙향님의 최소한의 이렇게 가장 선호하시는 조건 4가지 네. 이렇게 표현을 될 것 같아요. 요쯤에서 젊으신 분들, 특히 뭔가 성장주 위주로 좋아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아, 아저씨 언제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막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성장주 해야죠. 하이테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근데 돌이켜서 보면은 90년대에도 분명 하이테크 기업들이 있었고 카드 사태 전에 뭐 IT 버블 당시에 뭐 어마어마했었고 그런 걸 다 이제 지켜보셨잖아요. 네. 그럼 그때도 스타일은 지금처럼 이렇게 쭉 한결같으셨던 걸까요? 저는 그랬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밸류에이션을 보니까 성장주들은 다 고퍼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아예 퍼가 없든지 네네. 적자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시점에도 IT 버블 같은 거 보시면서 네. 10배, 20배 날아가는 주식들 네. 보셨잖아요. 그때 저는 그 IPO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99년 말부터 이전 초까지 저는 공모주에 열심히 참여했죠. 아, 오히려 그때는 공모주로. 네. 그 공모주로 뭐 그때 요즘 카카오 같은 거는 다음 커뮤니케이션으로 상장했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상장하자마자. 예, 하는 대로.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계좌를 뭐 차명 계좌라 해야 되나? 엄마, 아버지 뭐 우리 저 같은 경우는 장인, 장모님까지가 네네네. 다 해가지고 할 수 있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그 주식들을 시장에서 절대 사지는 안 했죠. 왜냐면 하면서부터 이게 비싼 줄 아는데 공모회가 상장되고 올라갈 건 확실하니까.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뭐 따상 이런 게 아니고 기본 공모가부터 해가 상한가까지 촥 차고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동안은 거래 자체가 없죠. 그러다가 뭐 이제 빠른 회사는 뭐 며칠 만에 상가 물량이 터지면서 깨지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때는 그 물량이 터지면 무조건 팔았었어요. 그런데 꼭 그때는 보니까 그렇게 하면 물량 터지고 또 오르더라고요. 이거는 뭐 제 게 아니니까 그렇고. 그러면 전혀 그거를 관심 안 가지신 거는 아니고 상대적으로 조금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공모주라는 방법으로 선택하신 것이 좀 다른 거예요. 실제로 투자하신 것들 보면 대형주보다는 소형주가 훨씬 더 많으시다고. 아무래도 소형주가 싼 게 많으니까 그렇겠죠. 그거는 단순히 밸류에이션의 차이입니까? 네네. 특별히 소형주를 선호하시는 이유가 있거나 이건? 그건 아니고요. 대개 대형주들이 뭐 우리 현대차도 있고 삼성전자 있지만은 아무래도 경기를 많이 타는 편이라 대형주는 소형주가 아닌 건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는 아니지만 제법 큰 것도 있긴 있죠. 삼성카드나 코리안리 같은 경우는 제법 큰 회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뭐 참 싼 주식이기는 한데 요즘 트렌드하고는 많이 벗어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트렌드는 전혀 신경 안 쓰세요? 아니 그럼요. 아니 언젠가는 또 오를 거예요. 그렇게 싼 것들이 한번 오를 때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 저는 그때까지 배당금 받으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고.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기다릴 수 있는 걸까요? 제가 처음에 주식 했을 때 트로이카 그런 게 한번 있었어요. 열풍이. 그때 이제 건설, 무역
예. 금융 예. 이 세 개가 막 미친 듯이 오를 때고 제가 그쪽으로 붙어가지고 많이 먹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주식 들고 있을 때는 많이 먹었죠. 뭐 정권주 같은 거. 80년대 후반에 막 중동 건설 붐 불면서 회사 이름에 건설자만 들어가도 상한가 맞아요. 갔다. 건설하기 상한가시고 할 때인데 그 차화적 이런 것도 일종의 테마로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이제는 저는 이제 지주회사나 금융주도 워낙 싸니까 언제까지 뭐 저는 2차전이라 쫓아다니겠어요. 뭐 이쪽도 저렇게 싼 게 있어 이렇게 이제 매기가 오면은 이제 그때 빛을 보겠죠. 가치 투자라는 게 참 좋은 거긴 한데 안전마진을 깔고 가는. 근데 그 기다림이라는 게 주식 투자 영역에 들어왔다면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기다림이 가장 또 중요하기도 하고 또 가장 고통스럽기도 하잖아요. 또 항상 상대 비교가 되니까 매일매일 막 수익률이. 근데 또 어느 순간 보면은 요즘에 보니까 무슨 방직 이런 거 아주 오랜만에 봤는데 신고가를 가고 있더라고요. 그게 또 일종의 가치 투자자들의 무덤으로 불리던 주식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딱 보면 신고가가 있고 야 이거는 뭘까? 무슨 차이일까? 그냥 기다림이라는 세 글자로 표현이 될까? 라는 의문을 또 갖게 되기도 하고요. 벤저민 그레엄이 주식을 사서 50% 이상 오르면 무조건 팔았고 조건에 들어간 주식 사가지고 그리고 2년 내에 주가가 오르든 말든 사서 2년이 지나면 무조건 팔았어요. 벤저민 그레엄. 네. 그 뒤에 다른 이제 벤저민 그레엄 영향받은 이제 가시 투자자들은 그 기한을 정했더라고요. 3년 정도. 되게 2, 3년, 그러니까 2년이 제일 짧고 3년 정도를 주로 하고 뭐 4년도 있던데 그 이유를 저는 미국에서는 시장이 우리보다 좀 효율적이 아닐까.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걸 이용해서 싸게 쌌지만 그 주식이 결국 효율적인 그 작용을 해가지고 그 반영을 해주더라. 적정 가격으로 갔을 때. 예. 그래서 그래 왜 2년 후에 팔았느냐. 그 정도 기한을 줬는데 얘들이 안 올랐다고 뭔가 내가 모르는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10년이 돼도 반영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종의 요즘 아는 주주 행동주의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그게 일찍부터 발달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싸게 있는 주식을 놔두질 않는 거죠. 특히 이제 그쪽은 우리하고 또 다른 게 이제 자본주하고 경영하고 분리되어 있으니까 대리인 위험이 굉장히 크죠. 그런 주식이 싸게 있으면은 어떤 식으로든 회사에다가 압력을 넣든지 심하게 경영진을 교체하든지 해가지고 그걸 현실화시켜버리는 거죠. 그렇죠. 저평가되어 있는 걸 재평가되도록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됐던 거죠. 지금까지는 거의. 그렇다 보니까 요즘 와가지고 이제 아까 방직회사도 그렇고 이렇게 슬슬 그런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전까지 이제 지분 이동이 있더라도 대주주 지분만 이제 비싸게 팔아넘기는 프리미엄 받고 넘어가는 이런 거였는데 최근에 이제 SM이나 오스틴 인플란트 같은 경우는 그 가격으로 같이 이제 공개 매수해주는 이렇게만 돼도 그게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제도적으로 되게 재벌 대주주한테 유리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런 게 작용이 안 했던 거죠. 이게 이제 차차 개선이 되면 그런 건 엄청 해소가 될 거라고 보죠. 미국처럼 조금 더 효율적인 시장. 근데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게 발견이 되면 그게 아주 오래 가지 않아서 저평가 현상이 해소되는. 물론 그 사이에서도 주주들이 목소리를 내고 때로는 행동주의를 하고 해야 될 필요도 있겠죠. 다시 그 기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고자 해요. 왜 주식 투자여야 하는가? 1,400만 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식 투자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근데 2020년에 거의 주식 투자 인구가 더블로 늘어났죠. 600만 명대에서 1,000만 명이 넘었으니까. 근데 상승장만 보시던 분들이 2021년 하반기부터는 스물스물 역시 주식은 안 되는 거구나. 주식은 도박이었구나. 패가망신 나는 거고 떠났죠. 시장이 다시 오르면 그분들이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주식 투자를 꼭 해야만 할까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짧게 보죠. 꼭 시장이 오르면은 그때서 다시는 안 하겠다는 예전에 한번 포기했던 사람도 이번에 이제 올라갈 때니까 지금이라도 사면 올라가는 걸 바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떨어질 때는 하염없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견디다가 안 돼가지고 이제 포기하고 팔고 나가는 건데 꼭 그렇게 되면 또 바닥이 되거든요, 그때가. 시장은 우상향이에요. 왜 우상향인가 하면은 주식이라는 게, 주가라는 게 그 결국 경제 성장률하고 물가 상승률을 더한 게 기업의 그 가치가 오른다 해야 되나? 그런 거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률만큼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상승하고 매출이든 수익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물가 오른 것만큼은 그 물건 값이나 서비스 값이 증가를 시키니까 그 정도는 성장한다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일시적으로는 자꾸
아닐 수 있지만 이렇게 길게 보면은 결국 떨어지면 그만 더 올라가고 해가지고 결국 쭉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상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투자 자금도 최소 5년 동안 안 쓸 자금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게 그 조건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자꾸 지금 오르니까 그때서 들어오고 계속 빠지면 도저히 못 견디가 나오고 이러니까 돈을 벌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심하게는 뭐 주식이야 돈 버는 사람이 5%도 안 된다, 뭐 10%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그건데 실제로도 그럴 것 같아요. 제 주위에 다들 제 친구들이 재무제표 보고 이런 애들이 다 할 줄 아는 애들인데도 제가 알기로는 주식에 돈 벌었다는 애는 없던 것 같거든요. 다들 했다가 이제 포기하고 이제 안 하는 거죠. 맨날 그런 주식만 하니까. 그런 주식이라 하면 그건 이제 지금 성장주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성장인지도 모르는데 성장일 거라는 그게 이제 그 시장의 인기주, 테마주 이런 것들이거든요. 지금 뭐 이사 이제 오른다고 해서 저것만 사면 되겠지. 이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된다. 네. 예. 그래,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어 하고 해야 되는데 남들이 그렇다 하니까 맞아 이렇게 하는. 그래서는 돈을 못 버는 거죠. 근데 심지어 그것도 숙향님 주변에 뭐 어떤 재무제표를 보고 뭐 회계도 하시고 이런 분들조차도 회계사 같은 경우는 이래요. 상대하는 게 그 기업의 오너잖아요. 대표자. 그럼 그분이 우리 회사가 앞으로 이런 게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재무제표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걸 보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회계 전문가조차도 그렇게 주식 투자에서는 실패하는 거죠. 또 주변에 이제 젊은 친구들도 많이 만나시잖아요. 네. 그렇게 뭐 좋은 말씀도 많이 나눠주시고. 혹시 보이나요? 저 친구는 좀 주식으로 벌 수 있겠다. 저 친구는 조금 쉽지 않겠는데 약간 이런 게? 그 정도까지 깊이 있게 만난 친구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워낙 똑똑하면서 열심히 분석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저하고는 스타일이 많이 다른데. 그런 친구들은 성공할 것 같다 싶긴 하더라고요. 어제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걔는 저같이 이렇게 싼 거 사놓고 기다리는 게 전혀 적성이 안 맞는 거죠. 그런데 그쪽으로 분석을 한다면은, 왜냐면 성장주 투자자들이 수익은 진짜 수익률이 엄청 높게 올리는 걸 알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확률상으로 어렵고, 그렇게 성공하는 확률이 너무 떨어지니까, 왜냐면 저는 또 그럴 자신이 없고 못하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걸 안 했으면 하는 거죠. 두 번째 책에 프롤로그에 이런 말씀을 써주셨어요. 주식을 어떤 뭐 대하는 자세라든지 약간 그런 말씀일 수도 있는데, 주식 투자는 어떤 투자 수단보다 위험이 적으면서도 가장 높은 수익을 안겨주는 것으로 맞아요. 투자라기보다는 저축으로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근데 약간 그게 길게 봐야 되는 거죠. 길게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위험이 적다. 투자라기보다 저축으로 받아. 이거 약간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문구입니다, 여러분. 길게 보면 우상향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길게 보면. 짧은 한 20년 이렇게 보면은 지금부터 20년으로 해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푹 빠졌더라도 다시 이렇게 그 수준으로 반등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5년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만 하더라도 시장이 2007년 그 연말 지수를 회복한 거는 3년이면 됐거든요. 저는 수익률로 2년에 했는데 가치가 그만 빨라요. 그렇게 조금만 시간을 길게 보면은 주식은 어떤 투자 수단보다 수익률이 높았고 우상향이니까 확실하니까 저는 안전하다고 표현한 거죠. 정말로 그 메가톤급 글로벌 금융위기였어도 3년이면 다 회복됐다. 그리고 지금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됐던 이 하락장도 1년 반 이상 갔는데 그것도 시계열을 길게 놓고 보면 짧은 시간이다. 근데 그 한 복판에 있으면 엄청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힘들죠. 저도 작년에 피곤했는데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오르고 있으니까 또 피곤해요. 시장 못 쫓아가니까. 그러니까 이 투자자는 늘 피곤해요. 가는 녀석들은 뭐 테마 뭐 이런 거 붙으면서 막 쭉쭉 날아가고 못 가는 녀석들은 또 저기 잠들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스타일을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럼 바꾸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어쩌든지 잘 지켜야 되는데 어렵죠. 근데 또 이제 그 프롤로그 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경제적으로 안정된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숙향님이 주식 투자로 성공을 하셨으니까 하실 수 있는 말이기는 한데 일반론으로 해도 되는 말일까요? 그게 이제 앞에 같은 맥락인데, 물론 이제 제가 경험으로 이게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뭐, 다 내가 그렇게 실패했다고 이런 말을 절대 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실패한 사람은, 야, 주식은 도박이야, 이러고 도박이야. 그렇겠지.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은 우상향이에요. 지나간 거 보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얼마나 힘들게 한 기간이 얼마나 기냐, 이 차이지. 이렇게 그냥 쭉 꼬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주식 투자 방법이
아까 얘기했던 그냥 성장주라고 인정되고 뭐 사람들이 달라붙는 그런 인기주의 쫓아다니다 보면은 거의 망할 수밖에 없고,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 하니까 그 한 사람이 돈을 벌게 해주려고 9,999명이 돈을 갖다 바치는 짓이다. 그냥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돈을 벌죠, 그런 쪽에서. 그래서 나머지는 다 가놨다 그 사람의 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주식 투자가 안 되는 거죠.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깨지고 포기하고 나가는 거죠. 확실히 가치에 비해서 싼 주식을 들고 있다면 시장에 빠지면 당연히 같이 빠지지만 좀 기다리면은 이거는 반드시 회복을 하죠. 근데 절대 그런 비싼 주식을 샀다가는 우리가 그걸 뭐라 하냐면 영원한 자본 손실이라고 하나 그렇게 표현하는데, 영원한 자본 손실. 예. 그거는 다시는 그 가게에 못 가죠. 그런 주식을 잡았다가는. 뭐 10년, 20년 있어도 그건 안 되죠, 그 사람. 그런 투자는. 근데 이제 주식 투자를 이제 반드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연상이 되는 게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열심히 분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네. 느껴지는데, 네. 근데 그 다음번 문구로 쓰신 게 투자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으므로 직장인 혹은 개인 사업자들은 자신의 본업에 충실하면서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것만으로 투자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예. 제가 아까 4가지 투자 지표 가지고 투자하는 방법을 네. 한다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게으르다고 했지만 실제 게을러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게 주식을 많이 공부하고 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그래 해도 제가 이제 책에도 나오듯이 이제 승률이 나쁘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싼 주식을 사놓고 기다리고 배당받은 거를 재투자하고 하면요, 충분한 수익이 나옵니다. 조금 이제 경험이 쌓이면서 약간의 그 테크닉이랄까 이런 게 생기겠죠. 왜냐면 뭐 계속 하다 보면 이럴 때 더 오를 것 같아, 뭐 이럴 때는 빠질 것 같아, 뭐 여러 가지 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차이는 저는 크지 않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싼 거 사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니까, 어찌보면 컨트하고도 좀 비슷하긴 한데, 컨트로 하는 거는 저는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걸 안 하는 것 뿐이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주식을 싸게 사놓고 기다리는 정도라면 시간을 많이 들릴 이유가 필요가 없죠, 전혀. 네. 신경 쓴다면은 요즘처럼 실적 나올 때 실적 좀 하고, 분기 실적 나올 때 이제 보면서 이 회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는 이제 판단할 때 그 정도 할 수 있을 테고, 평상시에는 주식을 그렇게 매일같이 볼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월급쟁이들한테 맞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분기 실적이 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부진하게 나왔다. 네네. 실망스럽다. 그럼 네. 팝니까? 그러니까 그걸 원인을 찾아야겠죠, 그때는. 원인을. 이게 이제 일시적이냐, 계속되느냐.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제가 실망하고 팔았던 주식이 작년에 손해보고 한 게, 이것들이 분기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난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물류비가 많이 깨진 건데, 그게 이제 그 미국의 그 가전하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하는 건데, 그 전에 미국에 그 정체된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오랫동안 배가 못 들어가고. 그 회사에 정확하게 물어보진 않았는데, 저는 원인이 그걸로 보는데, 그렇게 되니까 부품은 완성차 업체나 제대로 갖다 넣어야 되니까 아마 항공으로 또 보냈을 것 같아요. 양쪽으로 깨진 거죠. 그런데 그 적자 규모가 너무 크길래 다른 회사도 그런 게 많을 텐데 유독 얘가 많이 그랬다 싶어서 그때 제가 잘 안 하는 건데 손절매를 확 해버리는 경우 있는데요. 그거 말고 뭐 예를 들어 신영정문 같은 경우는 3년 전인가 그 라인펀드 사태 터지고 할 때 돈을 다 갚아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실적이 되게 안 좋아졌죠. 근데 그거는 그야말로 일시적이고 잘 갈 거다. 그런 회사는 이제 주가 빠지면 더 살려는 거죠. 안 빠지더라고,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거는 팔 이유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 상상에 따라 맞춰서. 결국 이거는 이제 그 4가지 지표만 가지고 하는 거 어려운데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그 4가지 지표만 하더라도 포트폴리오 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산 투자가 중요하거든요. 한 10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좀 안 좋다. 그럼 아마 하나는 좋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평균적으로 수익을 내는 거니까 분기별로 꼬박꼬박 안 해도 돼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가치 투자 이제 전문가는 1년에 한 번 봐라. 뭐 이런 대가들도 있으니까. 그 혹시 회전율이 얼마나 되세요? 저는 사실 그걸 안 따져보는데요. 예전에 그 펀드 친구가 원래 10년 하기로 해놓고 8년 반에 끝냈거든요. 그때 2023년 3월에 끝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양도세 실시가 하기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 되면 좀 복잡할 것 같아가지고 땡겨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회전율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어요. 네네네. 50%대 정도 된 것 같아요. 50%요? 예. 그러니까 2년에 한 번 돈다고 보는 거죠. 50%면은 예를 들어서 전체 운용 자금이 1억이다. 네. 그러면 1년에 사고 파는 금액이 5천 5천만 원 정도. 맞아요. 거의 웬만한 분들은 한 달도 안 돼서 50%는 다 훌쩍 넘으실 텐데. 한 달이 뭐예요? 며칠 만에, 그쵸? 야. 매매를 잘하니까 그런 거고요. 저는 우리 집이 잘 안 움직이니까 예. 저도 그냥 이게 막 장유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네. 매매가 많아져요. 근데 그게 이제 한때 그러고 그리고 또 조용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거예요. 그 남는 시간에 그럼 뭐 하세요? 저 책 보고. 우리 숙향님의 목표 그리고 또 실행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매년 책 100권 이상 읽기라고. 이게 습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 많이 읽겠다고 해놓고 그때 월 3권에가 연 36권 읽겠다고 목표를 세운 적이 있는데 네. 돌아보니까 그것도 못 읽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월 단위로 3권 이렇게 꼭 읽자는 이제 목표를 두고 했던 적이 있고, 그게 이제 이 습관이 되니까 책 읽는 속도도 좀 빨라지고 이러면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연 100권 이상 읽고 있더라. 이렇게 된 거죠. 100권 이상 읽으십시오 혹은 읽으면 좋습니다는 아니고 나는 100권 이상 읽는다. 그 현재 그렇더라. 근데 이게 탁월한 투자자를 만드는 방법이다라고는 설명을 아닙니다. 해주셨어요. 이거 쓰세요. 본인이 쓰신 걸.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지 이제 100권 아닌데. 책이 탁월한 투자자를 만든다. 예, 책이 탁월한 투자자를 만든다. 그런 출판사 편집자가 제목을 그리 붙인 거고요. 그런데 네. 제가 이제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책만 읽어라는 건 제가 항상 강조를 하시죠.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조금 일찍 출근을 해서 조용한 사무실에서 책을 읽는 방법이라든지 독후감을 쓰는 것도 말씀해 주고 뒤에 보면 그거는 제가 실제 하고 있으니까 그걸 권했죠. 숙향이 추천하는 도서 104권의 책 리스트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최소 2번을 읽은 책들이거든요. 왜냐면 좋은 책들은 한 번 읽고 끝날 수가 없죠. 혹시 인생 책 한 권만 꼽아서 꼽으실 수 있으십니까? 본격적으로 투자책을 읽기 시작한 게 자극을 준 거는 최준철 김민국의 한국의 가이드가 그거 같아요. 그거 보면서 그게 인용된 책도 많았고 그러면서 연결해가 쭉 보기 시작인 것 같아요. 그게 자극을 준 것 같고 이 책이 최고다는 거는 글쎄요. 생각나는 건 없네요. 아이투자에서 혹시 어르신 아이투자에서 책 이야기 해가지고 지금 칼럼 쓰고 계시는 거. 오늘 8번째 나갔거든요. 그것들이 제가 이제 실제 추천한다는 마음으로 쓰고 있죠. 저 104권은 다 못 다루겠지만 차근차근 지금 그쪽으로 하고 있어요. 맞다. 그 질문을 좀 드려야겠구나. 지금 이제 숙향님은 오랜 직장 생활을 끝마치고 이제 은퇴를 하신 상황인데, 그래서 뭐 자의반 타의반 전업 투자자가 되셨습니다. 근데 후배들한테는 절대 전업 투자하지 마라. 절대라기보다도 전업 투자하는 게 2가지 같은데, 하나는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거면 충분히 먹고 살겠다 해가지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전업 이제 투자자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다들. 그 한때 그 실력 가지고 그거 판단할 수는 없는 한때 그 실적 가지고는. 그래서 그거는 좀 참으라고 하고 싶은 거고 좀 더 생각해 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도 사실 그래가 빨리 은퇴를 한번 했잖아요. 그랬다가 식겁해가지고 다시 근데 거꾸로 자꾸 생각하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직장을 내가 이만큼 일하는데 보답을 못 받는다는, 이용당하는 것 같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노동력만 착취당하는 것 같다. 근데 이제 거꾸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난 이제 월급 받으면서 내가 여기서 뭐 배워간다. 인생을 배워간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사실 이게 월급쟁이 수입만큼 확실한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인 사업을 한다고 치면은 자기 돈 넣어가지고 그냥 죽을똥 살똥 해야지 이제 버는 건데, 이거는 뭐 조금 막 싫은 소리 듣고 뭐 이러면서 충분히 그 안정된 수입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에 제가 300만 원짜리 급여면은, 급여를 받는다면은 그거를 내가 얼마를 은행에다 맡겨야지 이 돈이 나온다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18억인가 뭐 이랬던 것 같은데, 확실히 안정된 안정된 수입에 대한 걸 뭐라 해야 되나, 안정된 수입의 보장이라 해야 되나? 보장이 되어 있네. 그런 그게 없으니까. 정말로 그런 거 다 이제 일시적인 이제 피곤함, 사람하고 부딪히는 거, 이런 것 때문에 확실한 그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전업 투자되는 거는 아니다, 그거고. 근데 그게 아니고 충분히 그런 조건이 되고 하는 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근데 요거 약간 경험에서 나오시는 말씀 아닙니까? 한번 그렇죠. 제가 한번 일찍 주식으로 좀 돈을 버신 다음에 이제 퇴사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돈이 확실히
그 은퇴를 결심하게 된 거는 주식에서 돈 번 건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사람들이 혹시 얼마 살짝만. 그때 그 수익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돈이면은. 아, 그 돈이면은 내가 약간 파이어 쪽 되겠다. 네. 그게 몇 년도쯤이죠? 그게 1999년. 아, 99년이었어요. 예. 그랬다가 제가 이제 주식에서 깨진 건 아니고요. 네. 투자 쪽에 잘못해가지고 전재산 다 달린 거죠. 사업 하시려고 하다가 동업이죠. 예, 네, 동업인데 저는 이제 돈만 대고 이런 거였는데 그게 이제 2004년 봄이었죠. 사기 당하셨. 예. 그 전에 사실 한번 위기가 있었는데 그는 이제 벤처 투자 잘못해가지고 좀 까먹는 통에 다시 이제 1년도 안 돼가지고 다시 취직을 하고 이랬죠. 그래가 벤처에서 몇 군데 이제 CFO 다니면서 제가 이제 얼마나 바보짓을 했나 뭐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네. 그러다가 위기를 벗어나고 좀 안정된 순간에 다시 한번 제대로 당한 적이 있죠. 2004년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정신을 부쩍 차리고 다시 이제 주식을 이제 돈이 생긴 대로 주식하고 그동안 골프 치고 뭐 수익 2차, 3차 가던 거 다 끊고 제가 돈 나가는 거 다 그때 끊었죠. 그러니까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 정말 그러려고 제 진짜 전 재산을. 예. 집 살던 집 하나 딱 남기고 진짜 제로였어요. 정확하게. 아, 주식으로 10몇 년 모아놨던 거를 일거에 사기를 당하시고 다시 꼭 주식으로 모았다면 안 되는데 왜 월급도 조금 그렇죠. 월급과 같이. 예. 근데 이제 항상 그래서 전업 투자 되지 말고 이제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겸업으로 투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을 같이 해서 읽어나가라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것도 이제 본인이 많이 겪으셨던 바이기도 하고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하는 것 같아요. 아우 직장 생활하기도 힘들고 시간이 없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되고 야근이나 경무에 시달리고 요즘 많이 쏟아지는 뭐 증권사 리포트 볼 시간도 없고 막 난 너무 바빠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한테 혹시 뭐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 증권사 리포트 얘기하니까 그건 안 봐도 되잖아요. 아 그래요? 예. 아까 이제 그 내가 저 방식으로는 예. 저 방식으로는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런 것까지 다 분석하고 공부해가 한다면은 월급쟁이는 힘들겠죠. 그 시간 가지고는. 그걸 다 쫓아다니고 다 파악을 하려면 사실 그거 같아요. 제일 어려운 게 자신만의 스타일을 정립하는 데까지가 오래 걸리는 것 같고 나를 알고 나에게 맞는 투자 스타일을 찾는 것까지가 사실은 좀 수업료? 예, 방황의 비용? 약간 그런 것도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서. 그렇죠. 이제 아까 이제 대개 주식을 시작하는 게 이제 장이 한참 좋을 때 들어오니까 그런 분들이 많죠. 처음에는 이거 뭐 쉽네 이러다가 이제 꼬꾸라지니까 그것들이 힘들어지거든요. 네. 제가 아까 이제 가끔 이제 강의도 하니까 그때 이제 이렇게 만난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은 대개 이제 이 시작이 최근에 보면 거의 2, 3년 내니까 다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권해요. 제 방법을 배우니까 이 방법도 하고 기존에 하던 방법도 그대로 그냥 유지해라. 저는 그렇게 해요. 바로 다 옮기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비교를 해봐라. 이렇게 나는 한 3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아마 내 생각에는 다들 직업이 있고 하니까 내 방법이 아마 맞을 거로 난 생각한다. 네. 그때 가서 바꿔라. 왜냐면 그래도 시간은 충분하니까. 사람들이 급한 게 들어가면 바로 돈 팍 불리고 싶은 거예요. 급하죠. 근데 제가, 이것도 제 경험인데, 저는 2004년이 제가 나이가 44인데, 이런 얘기 자꾸 하기 싫은데, 예. 그때 저는 제로였단 말입니다. 백수였어. 네. 그래가지고, 아득했어요. 진짜 그 순간에. 근데 저는 이제 다시 이제 친구한테 부탁해가지고, 훨씬 못한 직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가고, 왜냐면 집에 생활비를 넣어줘야 되니까. 네.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저는 어쨌든 그냥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저하고 얘기하는 그 친구들이 30대가 대부분인데 시간이 많은 거죠. 그러면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도 충분한 시간이 되니까 네. 급해하지 말고 네가 이제 하고 있는 그게 잘못된 방식일 수도 있고 지 성격에 맞는 거일 수 있으니까 일단은 병행을 해보았으면 좋겠다 해봤으면 네. 그래가지고 한 3년 후에 나한테는 어느 게 맞구나 했을 때 결정해도 안 늦으니까 그게 이제 자기 스타일을 찾는 거라면 꼭 그런 건데 저는 그렇게 권하죠. 오늘은 이웃집 워런 버핏 네. 예, 숙향님의 스타일을 많이 들었고 네. 숙향님이 35년 동안 직장인 경업 투자자 그리고 더 이어서 지금 한 38년째 투자하시고 계신 그런 이야기를 좀 오늘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저희가 섭외 요청했던 거에 대한 분량이 좀 작기는 하지만 또 후위를 또 기약을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